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이번 주는 한 달에 한 번씩이죠. 경력단절 여성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추천 직업을 하나 선정해서 월, 화, 수 3일 동안 경력단절 이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직업은 소멸, 생성, 융합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과거부터 현대까지 계속 발전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직업 정보 관련해서 알차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가시죠. 오기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가 오기자입니다. 행복한 기울이 행복한 성과를 만든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우리 여성들이 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빅데이터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사회부의 장성민 기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성민입니다. 오늘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다양한 직업 정보와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결혼과 출산 또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성들도 많이 있죠.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이번 주도 그녀가 돌아왔다 해서 여성을 위한 직업 정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요즘.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선보이는 경력단절 여성 특집. 7월의 경력단절 여성 특집에서는 안전 관련 분야의 도전 직업으로 수상구조사 편을 준비했습니다. 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국민안전처에서 발급되는 국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가능한데요. 체력적인 강인함과 공공의 안전을 위하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수용 관련 경력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도전할 만한 직업입니다. 얼마 전 열린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증 시험부터 여성으로서 수상구조사 자격증 취득에 성공한 그녀의 이야기까지. 이번 주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 주는 경력단절 여성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직업 중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진입하기 쉬운 직업 분야나 또는 새로운 직업 분야를 알려드리는 취지로 직업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직업은요, 사실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많이 도전하지는 않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네. 도전 분야의 직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선정 직업, 바로 수상구조사입니다. 좀 왠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박사님 어떤 직업인가요? 일단 뭐 직업 사전이나 이게 갓 생긴 직업명이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정의된 것을 국민안전처에서 제가 확인한 내용을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우리는 수상구조사다라고 명칭을 부르기로 하고요. 예전에는 수상안전요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이러한 알고 있었는데 2017년도 5월에 우리가 이제 1회 수상구조사 시험이 이제 시행이 됐고요. 이 관련해서 합격자들이 배출되면서 이제 이 앞으로의 도전, 이 직업으로 우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분야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게 수상구조사 같은 경우 역할 및 혜택 부분에서 약간 혜택이 좀 다양하게 있는 부분 같아요. 저 두 가지만 소개드리면 일단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이 분야가 되었습니다. 경찰 공무원 쪽으로도 갈 때 좀 도움이 되시되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내년을 준비해서 올해 미리 도전을 해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할로 간단하게 보게 되면 수상구조사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워터파크, 그 다음에 수상레저 사업장, 시설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자격들을 부여받기 때문에
이러한 수상구조사 네. 조금 알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남성들이 많이 도전하는 직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 박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직업들이 사실 많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번에 새롭게 국가 자격증으로 신설된 것이 바로 수상구조사 자격증입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이제 국가에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이제 양성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남성분들의 진출이 더 많다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성들의 진출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유망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안전에 관련된 직업이긴 한데 우리가 그 도전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경력 단절 여성들이 출산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자기네 어떤 심신의 이런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네. 성별도 없고요. 그리고 필기 시험도 없습니다. 네.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실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체력적인 요소들이 좀 따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갖추어지신 분이라면 좀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으로 있다가 네. 국가 자격증으로 생기는 이런 직업 분야의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민간단체에서 그 과정을 먼저 만들어서 일단은 뭐 자격 제도를 시행을 하게 네네. 되죠. 그렇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수요가 만약에 갑자기 이제 급속도로 이제 올라갔더라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바라보고 있다가 이 자격 제도라든지 이 분야는 좀 육성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네. 시행을 해서 국가가 이제 공인해주는 자격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가 공인 자격증하고 국가 기술 자격증은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네네.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지만 이러한 특징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경우 이제 민간에서만 했던 것들을 이제 국가 공인으로 전환을 좀 시키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수요 증가 대비 이제 공급 대책을 세워야 할 경우 어쨌든 수요자만 있다고 해서 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대책도 세울 경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직업군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에 이렇게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직업군들이 생성났기 때문에 이 경제성, 사회성, 그 다음에 관련 법규 이런 부분까지 동반돼야 되기 네. 때문에 국가 자격증으로 이제 신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수상구조사 첫 국가 자격증 시험이 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 5월에 최초로 국가공인 수상구조사 자격증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제1회 수상구조사 자격증 시험은 부산을 비롯해서 서울, 경기, 대전, 광주, 창원, 대구 등 7개소에서 진행이 됐고요. 총 233명의 응시생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중에 성별로 좀 살펴보면 남성이 205명, 여성이 28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약 한 12%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들 보면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여성이 참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현장에서 나온 얘기는 뭐 20년 수영 경력의 베테랑도 네. 포기하기도 했다라고 할 정도니까 굉장히 좀 어렵기도 그렇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체력만의 문제도 그럼요. 아닌 것 같은 네네. 부분인 네.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그 자격증 시험 통과한 사람들은 첫 번째 거잖아요. 예. 어떤 직업에서 최초가 되는 것,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뿌듯하겠죠. 일단 장점으로 보게 되면 자부심과 어찌 보면 전문 직업 브랜드를 자기가 만들었다는 시초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누구 이름이 항상 붙어 다닐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점으로 간단하게 보게 되면 그까지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고난과 순환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 차가운 시선, 그 다음에 소외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아까 말씀 장점이 되기까지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게 단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네네. 일단 브랜드 선점 효과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최초로 한 게 사실은 모든 자격증을 해보시면 아시지만 최초에 사실 취득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장 그래도 그 시범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좀 있어서 준비하는데도 훨씬 더 좀 유연하게 준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장점사항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장점일 것 같고요. 그 단점은 뭐냐면 체계나 시스템이 아직 어떤 실행 이후에
그 도입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 실행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떤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그 결과가 예상하지 않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최초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런 네.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그런 그 최초라는 그 부분들은 상당히 큰 그 직업적인 요소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예, 원래 그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렇죠. 예. 이름을 역사에 남긴다는 점 가장 큰 장점이라고 그러네요. 보여질 수 있고 뭐 사실 뭐 많습니다. 이름을 남기고 어떤 최초의 어떤 이름을 남긴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네. 어떤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단점은 제일 앞장서 있다 보니까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항상 뭐 희생해야 되고 뭐 방패가 돼야 되고 어떤 개척되지 않은 길을 그렇죠. 감에 있어서 어떤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네. 국가 자격증은 아닌데 민간 자격증이지만 굉장히 크게 홍보도 많이 했고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던 자격증이 있었어요. 아, 직접?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런 자격증이 응시해서 제가 1기예요. 예. 근데 3기까지 하고 없어졌어요. 아이고야. 왜냐하면 취업이 일단 안 되는 분야거든요. 아. 자격증이 있는데 취업이 안 돼요. 이런 좀 장단점. 좋은 거는 일단 1기였다는 거. 그렇죠. 네, 단점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럴 때 1등 하지 언제 1등 해보겠습니까? 1등은 아니었어요. 1기. 네. 모든 시험 일기가 제일 쉽더라고요. 그건 갈수록 그래요. 어려워져요. 네. 강화되고. 맞아요. 네. 자, 근데 이제 특히 수상구조사 같은 경우는 안전과 관련된 직업이잖아요. 네. 그만큼 정말 고려해야 될 점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좀 고려할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일단 직업 사명감과 윤리적 도덕성 이런 부분들은 좀 강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도전하시는 부분인데 일단 안전 수칙, 그 다음에 원칙, 그러니까 수칙이 있고 원칙이라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우리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칙 및 그 다음에 일관성 없는 룰은 이 안전 측면에서는 안 된다. 네. 구조죠. 그러니까 예외를 두는 순간 이 안전 사고는 항상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고 있는 뭐 보안 쪽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예외 없는 이 원칙 룰을 네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요, 이 직업 생활에 필요한 이러한 이제 뭐 직급, 직책별 권한과 책임에 관련해서도 반드시 좀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움직일 때 책임에 관련해서 책임 전가라는 게 있죠. 뭐 사고가 그렇죠. 났을 때 이 전가라는 것 자체가 바로 직업 사명감, 이제 윤리 이 측면에서 원하기 때문에 이는 책임 전가는 이루어지서는 안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철저한 자신의 건강 체크가 좀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수상 안전요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를 구하려다가 오히려 같이 다 위험해지는 상황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또 그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체력 관리뿐만 아니라 그 사전에 건강 관리 체크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건강 부분을 좀 증강시키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도 이제 해변가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자칫 한눈 파는 사이에 사고들이 맞아요.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책임감과 집중력이 정말 그 직업하는 그 일을 하는 시간만큼은 고도의 집중력과 책임감이 좀 있어줘야만 사실 미연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고가 난 이후에 어떤 수습보다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좀 마인드를 좀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굉장히 냉철한 통찰력이라든가 네. 순간적인 판단력 이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나는데 그럼요. 네. 이게 어떻게 조치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뭐 작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체대를 나와서 저희는 이제 보통 여름에는 수영장 가서 알바를 하고 그렇죠. 겨울에는 스키장 가서 스키장 알바를 가고, 해요. 근데 대부분 다 학생들이다 보니까 크고 작은 사고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미흡해요. 뭐 체대라고 가서 쓰기는 하지만 뭐 사고가 발생하고 이럴 때 이 현장 대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게 많거든요, 사실. 그런 거 보고 나서 보면 아, 참 진짜 이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딱 순간에 어떻게 네. 판단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사고와 관련돼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경력 단절 여성과 취업 이야기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5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은요, 상시 임금 근로자 안에 9만 5천 명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2014년 경제 활동을 하다가 2015년에 비활동으로 전환한 아내 18,000명 중에 연간 소득이 3천만 원 미만이 전체 84.8%였고요. 5천만 원 이상은 1.7%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경제 활동을 유지한 아내 77,000명 중에 3천만 원 미만은 51.9%, 5천만 원 이상은 11.6%였는데요. 소득이 높은 직장 여성일수록 경력 단절 비율이 낮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네. 있는데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걸까요? 일단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 뒷받침.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친정 쪽도 있겠지만 이제 시가 쪽이나 이제 또 배우자 네, 이분들이 어찌 보면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을까.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런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학력이라든지 이런 학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는 국가기술고시라든지 이러한 전문 직업으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단절이 일어나더라도 어쨌든 그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경력 단절 이후에도 다시 복귀하더라도 또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돈이냐 뭐 여러 가지 흥미가 가질 수 있지만 이 경력 단절 여성분들의 이런 전문성을 키우는 거가 네. 결국 경제활동 참가율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그 직업이나 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는 고용주의 니즈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다 어차피 성과 창출을 위해서 직원들을 쓰는 건데 그거에 대한 검증이나 그다음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업 만족도도 높고 자기가 원하는 고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력 단절 여성들이 고소득일 경우에는 그 비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성 입장에서는 사실 업무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가정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지지와 지원을 받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후배도 이제 그 부부가 같이 일을 하는데 여자분이 더 소득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지지와 그 외박이나 이런 것도 터치 안 합니다. 예, 굉장히 지지를 받으면서 자기 만족도도 높이고 가정에 대한 부분도 원활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예, 보면은 제가 기사에서 본 건데 고소득 고학력의 여성일수록 어떤 직업이나 직장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네네. 경력 단절 자체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기준인 거죠. 가치 선택 그렇죠. 기준. 그리고 제가 가정을 선택하냐 아니면 내가 직업과 일을 선택하냐. 그래서 고학력 고소득 직장인일수록 약간 어떤 전문 직업인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여자 아나운서들은요, 정규직 말고 프리랜서의 경우에 네. 출산하고 한 달 만에 복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리 없어서. 그렇게 나가라고, 아니, 그렇게 나가라고 한대요. 그렇게 일을 하라고 한대요. 집에서. 배우자분이요? 아,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할 테니 일을 해라. 그런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남자분들이 집에서 육아를 하고 여성분들이 활동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많이 있어요. 로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로망보다는 이제 사회적 변화가 이제 이렇게 정착이 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서로 잘하는 걸 하자는 개념으로 그렇죠. 좀 바뀐 네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경력 단절 여성이 직업을 고를 때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한 3년 정도를 이제 내가 직업 생활을 하는데 안정화를 가져가는 한 3년 정도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3년에서 5년 정도 지속 가능한 기업이나 조직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가 지났을 때 만약에 혹시나 자이든 타인이든 또는 이 조직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이제 이직을 하게 된다든지 그만둘 때 우리가 말하는 커리어 패스 이 로드맵을 정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돈과 흥미와 적성 간의 이 대체 효과라고 그러죠. 이 두 개를 어떤 거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선택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직업 구하기도 어려운데 뭘 즐길 수 있는 걸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1차적인 직업이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나 어떤 자기의 능력이 우선이 되었다면 이제 2차적인 직업은 그거의 기준에서 좀 강점을 살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직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좀 비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자칫 시작이라는 시점에서 보수가 좀 적을지라도 자신이 그걸 능력을 쌓아가면서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경력 단절 이후의 여성분들에게는 좀 그런 직업을 좀 자신이 좀 골라서 하시면 좀 더욱더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고 안정성도 좀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직업에 나를 맞춘다기보다 나한테 직업을 맞추는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경력 단정 이후에 직업을 구할 때는 진짜 내가 필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내가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어떤 사회생활을 통해서 활력소를 얻고 싶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는데 직업을 구할 때 어떤 그런 이유에 맞게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직업에 내가 가서 맞춰봐야지라고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예를 들자면 뭐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낮에는 뭐 아이들 학교 가니까 할 일이 없어서 뭐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뭐 굉장히 고강도의 막 육체적 노동이 힘든 그런 일을 막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단순히 이제 사회생활 좀 하면서 나를 좀 찾고 싶어서 직업을 구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좀 어떤 이유에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필요성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 박사님하고 장 기자님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두 분이 가사와 육아를 하셔야 돼요. 전담해서. 네. 네. 아우, 자신 있습니다. 근데 일도 해야 돼요. 일도? 네. 네. 자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직업을 구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우선시하실 건가요? 일단 딱 저 스타일인 것 같고요. 딱 제 스타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뭐 뭐든지 다 잘할 것 같은데 이런다니까요. 일단은 음식은 좀 제외하고요. 그게 가사의 음식이 얼마나 언제 한번 중요한지. 시간이 제가- 되면 사모님을 초청해서 그러니까 저희 얘기를 스튜디오에 들어보고요. 저는 또 아까 장 기자님이 이야기했던 말에 좀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목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처럼 내가 왜 지금 일을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당위성을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일단 좋아하는 거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움직일 때 목적성. 아까 말한 내가 굳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성에 부합되는 게 좋아하는 것보다 잘하는 거에 저는 이 초점을 둬서 내가 무엇을 더 잘했는지를 일단 분석 후에 그에 맞는 직업들을 좀 선정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굉장히 현실성 없는 답변이었고요. 장 기자님은요? 저는 우선시 해야 될 게 시간인 것 같아요. 그쵸. 언제든지 내가 네. 좀 시간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직업. 근데 사실 그게 많지는 않잖아요. 내가 이제 그럼요. 자유롭게 네. 시간을 낼 수 있는 직업이. 근데 제가 뭐 옆에서 도와주는 입장이지만 육아를 해보니까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직업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력 단절 여성과 취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수상구조사 직업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월요일에 만나는 빅데이터 토크쇼에서는 관련 키워드를 통해서 수상구조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수상구조사 관련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는 국민안전처입니다. 그래서 네. 수상구조사 키워드 전체 테마로 분석했을 때 1위에 언급된 것이 바로 국민안전처였습니다. 왜 이게 나왔을까요? 일단 국민안전처는 이제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이기도 네. 하고 수상구조사를 사실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수습체계를 또 마련하는 곳인데 사실은 수상구조사라는 직업을 빅데이터를 좀 분석했을 때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첫 번째 자리에 이제 국민안전처가 언급된 걸로 봐서는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언급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안전 분야에 대한 직업 전망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 세월호 사건 이후로 이제 우리가 이 안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또 계속 강조되고 있고요. 국민안전처에서도 이제 그에 대해서 재난 뭐 이상의 네. 관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또 보면 특징 중에 이 안전 불감증은 맞아요. 또 이상하게 네, 또 네.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전망은 일단 이러한 법제에 관련해서 규제가 좀 계속 될 것이다. 라서 이 안전 분야에 관련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만약 전문직으로 좀 간다면 제가 바라보는 개인 관점에서는 비전이 굉장히 상당히 높을 것이다. 네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안전 분야가 이제 확대가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런 일상 속에서의 어떤 안전을 우선시했다면 이제 IT가 계속 발달이 되면서 사실 정보에 대한 안전부터 시작해서 어떤 바이러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 IT 분야에서의 어떤 해킹 이런 것들도 지금 중요한 안전 부분에서 그렇죠. 언급이 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범위가 확산되면서 조금 더 안전에 대한 분야의 직업이 세분화되고 특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도 안전 분야에 관한 직업 전망은 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안전 분야는 관심과 어떤 집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네. 전망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 우리나라는 지진이 그 전에는 잘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대피법 이런 거를 몰랐어요. 그냥 뭐 어렴풋이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거 그 네. 정도만 알다가 민방위예요. 그쵸. 네. 근데 학교에서 그냥 뭐 줄 세워놓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방송 때문에 지진 체험센터에 네, 간 맞아요.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잠깐 한 10초 정도 그 위에 서 있었는데도 중심을 못 잡겠더라고요. 강도별로 오는데 그때 제가 체험했던 게 3, 4, 5 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3, 4, 5도 좀 낮은. 그쵸, 네, 나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이렇게 싸고서 이제 그때 배워왔어요. 네. 근데 작년에 사실 그 그렇죠.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굉장히 우왕좌왕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어릴 때부터 네. 좀 다 교육을 시켜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 안전 분야의 직업은 전망도 좋지만 또 굉장히 필요한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 안전 분야는 예전부터 있었던 전통적인 직업 분야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실제로 아까 안전불감시 때문에 당연시 그렇죠. 여기고 잊어버리기 네네. 때문에 네, 이 맞습니다. 전망을 좀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네. 이제 좀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국민안전처였고요.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는 7, 8월에 딱 어울리는 수상안전하고도 어울리는데 캠프입니다. 캠프. 예, 수상안전 키워드 전체 테마로 분석했을 때 이제 9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캠프 이건 뭐 정말 안전 수상 구조 정말 연결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여름에 이제 캠프 진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조 박사님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네. 반드시 가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산으로도 가지만 보통 여름에는 바다나 강이나 계곡으로 좀 많이 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도초에 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사건 사고도 정말 많이 맞아요. 그럼요. 나오는 안타까운 사연들도 되게 많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캠프들이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캠프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수상안전 우리 전문 구조사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 또 그것이 이제 배치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전상에 사실은 거의 요즘에는 배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면에 우리 수상구조사와 그다음에 캠프라는 키워드가 같이 연결돼서 많이 언급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여름 캠프는 뭐 우리 초중고생들한테는 거의 필수 코스. 아, 그럼요. 그쵸. 그럼 네. 가보셨죠? 캠프. 많이 갔죠. 어렸을 때. 네. 그렇죠. 근데 안전사고 주로 어떤 것들 발생하나요? 주로 보면 물놀이 사고가 제일 뭐 끊임없이 발생. 저희도 뭐 취재도 많이 하긴 하는데 네. 물놀이 사고가 가장 많아 보이고요. 안타까운 점들은 일단 이제 방심할 때 저희들이 사고가 나는데 그렇죠. 이 관리자나 책임자의 수가 부족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 뒤돌아서 보면 사고가 나서 사고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이 당시에 책임자나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끼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보수적으로 맞아요.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또 어떤 사고들이 있을까요? 저 장난칠 때 사고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장난. 예, 물 안에서 어떤 이렇게 아이들끼리 하는 오묘한 장난들이 있어요. 뭐 숨 오래 참기부터 아, 시작해서 맞아, 맞아. 조금 더 멀리 네. 가기,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찾기, 뭐 이런 거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집중하다 보면 그 안전지대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른들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더 하죠. 아찔하네요. 네. 이게 꼭 세상에.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실제로 어른들도 음주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밤에 특히 빠뜨린다든지 이런 게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한잔 하시면 또 물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심장마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죠. 문제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음주 아니더라도 뭐 근무지 이탈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경우 어른들 때문에 발생한 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꼭 배워두면 좋을 만한 안전교육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119에 빨리 전화할 수 있는 이 연습이 그렇죠,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상 사고 당하면 내가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CPR 이거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연락을 또 안 해가지고 또 나중에 지연이 되는 네네.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뭐 산이든 아니면 바다든 계곡이든 갔을 때 이 연락이 되는지를 항상 통신기기를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119에 계속 전화를 할 수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CPR이라고 하는 심폐소생술도 간략하게 우리가 네. 좀 익혀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또 어떤 안전교육들이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 그 안전사고가 났을 때 사실은 그 서로 당황하게 돼서 더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단계별로 행동 좀 수칙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3단계로 해서 자기가 구하겠다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같이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동 수칙 3단계 정도를 해서 네. 그거에 대한 훈련도 좀 필요하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도 필요하고 그다음 사례들도 보여주면서 좀 경각심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안전지대에서 어떻게 해야 좀 안전하게 또 놀 수 있는지를 네. 계속 인지시켜주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저는 물놀이와 연관된 건 아닌데 이제 소화기 사용법을 맞아요. 아이들이 네. 직접 할 일은 없겠지만 아까 채인 씨 말씀하신 것처럼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 배울 필요가 있거든요. 지진이나 뭐 이런. 근데 소화기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데 소화기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아니면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 어릴 때부터 좀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생존 수영 그렇죠. 필수로 배우잖아요. 네. 저도 물살에 어렸을 때 휘말린 이후로 수영 극복이 아직도 안 됐어요. 제가. 네. 그렇죠. 물살에 휘말린 그 공포심이 아직도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배영에서 포기를 해요. 앞으로 전진하는 것도 사실은 담궈야 되잖아요. 그게 공포의 순간이에요. 그럴 그래서 수 있겠네요. 저는 진짜 물에서 장난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튜브 막 얻고 막 이런 사람. 위험하죠. 유스풀 같은 데는 또 특히 못 들어가시겠네요. 저는 그래서 발이 안 닿는 곳은 무조건 공포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트라우마.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수상 스키를 도전했어요. 물에 안 빠지려고 계속 붙잡고 있어요. 발이 어쨌든 절대 안 빠지고 이렇게 빠뜨리잖아요. 절대 안 빠져. 저 절대 안 빠집니다. 예. 근데 정말 생존 수영 같은 거는 네. 우리나라는 네. 뭐 최근에 도입이 됐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정말 어릴 필수예요. 때부터 네, 필수 맞아요. 과정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한 가지 고등학교 때 교련 시간에 응급처치하는 거 배우잖아요. 응대법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정말 급할 때 지혈해야 되고 이럴 때 간단하게 먼저 해놓으면 구조대가 왔을 때 조금 더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예전에 매듭법 이런 것도 좀 많이 배웠어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좀 보이스카우트나 안 뭐 하는 걸스카우트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그런 경우에서 데서. 많이 저 배워요. 걸스카우트 출신입니다. 저 걸스카우트 출신입니다. 나라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 좀 필수적인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 배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캠프였고요. 세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세 번째 키워드 이제 우리도 7, 8월 되면 다 가고 싶은 곳입니다. 예.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네. 예, 물놀이 키워드로 전체 분석을 했더니 좀 많이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소성에 있어서 그 6위가 수영장이었는데 가장 높은 순위였습니다. 네. 그 10위 안에 랭크된 것 중에. 그리고 수영장 다음이 바로 8위가 바다. 네. 그다음 10위가 집이었어요. 집이요. 집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물놀이 옥상에서 이런 거 좀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네. 장사해놓고 그다음에 우리 보면 건물 위에다 이렇게 풀장 만들어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돼서 언급된 걸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바다나 계곡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수영장이 더 높게 랭크가 됐을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 물놀이 하면 바다나 계곡도 있지만 요새는 이제 워터파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워터파크에 수영장이 잘 되어 있어서 사실 많이들 갑니다. 놀이기구도 있고 또 수영도 하고 그다음에 수영장에 이제 나온 것들이 많은데 관련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상구조사들이 그런 데는 필수로 좀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물놀이가 같이 언급이 되고 그와 연결되어 있는 수영장이 가장 많이 언급된 네.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강 이런 데 가도 수영장들이 수영장 야외 수영장들이 네. 많이 그렇죠. 되어 있고 뭐 양재천 이런 데 가면 또 야외 수영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이 더 요구되는 그런 환경이 좀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오 교수님은 수영에 트라우마가 네. 있으시고 두 분은 수영할 줄 아세요? 예, 잘 저는- 하시죠? 예, 저는 당연히 체대 아무래도 나오셨으니까요. 체대 네. 나와서 잘 하는 편인데 일단 그냥 기본적인 영법은 다 할 줄 아는데 이상하게 물이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 수상구조사 자격증 한번 도전했다가 저는 포기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적십자에서 하는 라이프가드가 그렇죠. 가장 힘든 자격증이었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 동기들도 많이 포기했는데 물이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체대다 보니까 수영은 할 줄 아는데 저는 수영 말고 헬스 쪽을 택해가지고 네.
자, 네. 기본 정도만 합니다. 조 박사님은요? 아유, 저야 뭐 또 원하지 않겠습니까? 잘하시죠? 예. 저 같은 경우도 넘어가시죠. 친구 영화 있잖아요. 친구 영화. 네. 친구 영화 보면 그 딱 장도 걸리잖아요. 그 유호성하고 같이 있을 때 바다 거북이랑 조혜련하고 수영하면 누가 이기는 줄 아나 했을 때 제가 또 부산 또 영도 바닷가 출신이다 보니까 어쨌든 수영은 좀 합니다. 바다 수영. 바다 수영하고 이제 그 수영장 실내 수영 같은 것도 이제 중국 과정까지 제가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오. 네, 어쨌든 바다 수영하고 실내 수영 오. 다 가능합니다. 뭐가 됐든 근데 일단 조 확인은 안 박사님이 되고 있어요. 최대 나오신 것 같아요. 지금 아유. 결과적으로. 일단 뭐가 됐든 단 한 건도 확인이 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그렇다고 하고요. 네. 워터파크 많이 가시죠? 네. 워터파크 가면 꼭 타는 놀이기구 있으세요? 저는 워터 슬라이딩이라고 하나요? 예. 이렇게 쭉 타고 들어가는 거. 제가 그 지난 봄에 그 크루즈 갔다 왔잖아요. 그 안에서 위에서 타고 내려와서 와, 이게 계곡 그 루프 이렇게 타고 내려갔는데 이게 뱅글뱅글 돌다가 가운데로 쑥 빠지는 그 놀이기구가 있어요. 공포심 최고더라고요. 근데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긴 한데 꼭 한번 해봅니다. 경험상. 네. 또 즐기는 어떤 편이에요. 것들 워터파크 저는 가면?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저는 노천탕을 갑니다. 네. 체대를 나왔지만 노천탕을 갑니다. 네. 아, 그럼요. 네. 저도 이제 안경을 벗고 타야 되기 때문에 안경을 벗으면 저는 이제 앞이 안 보이고 균형 감각을 못 잡기 때문에 놀이기구가 언제 끝나고 상황이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놀이기구는 제가 거의 안 탑니다. 아이들은 어떤 거 좋아하나요? 아이들 또 그냥 미끄럼틀 이거 뱅글뱅글 도는 거 있죠, 조그만 거. 네네. 네, 그냥 그 정도만 타고 있는 아니 이제까지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그 놀이기구 타는 걸로 들어가니까 놀이기구 같은 경우는 제가 기분이 다 안경을 소심해요. 치명적으로 벗어야 되는 약점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경 벗는 네네. 순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걸로 하죠. 예. 참 워터파크 재밌는 놀이기구가 많은데. 그렇죠. 그러게. 채연 씨는 뭐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물을 굉장히 무서워해서 잘 안 들어가는데 워터파크는 그래도 좀 그렇죠. 그렇죠. 괜찮더라고요. 좀 그래서 안전한 슬라이드도 느낌이 좋아하고 있죠. 유수풀. 그다음에 역시 파도 타기. 파도 타기. 예. 진짜 너무 무서운데 근데도 그거 이렇게 약간 파도 타기 혼자 중독성 못 있어요. 하겠더라고요. 같이 타야 돼요. 네, 같이 타야 아, 돼요. 투부 위험해요. 해가지고 파도 타기 아니요, 하시는 아니요. 거예요? 파도 이렇게 와요. 그러면 정말 그냥 말 떠가는 그대로 거예요. 파도를 타요. 그래서 근데- 사람이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이렇게 가요. 근데 높이가 다 달라서 네. 혼자 타면 좀 위험해요. 아, 옆에 있는 뒤집어지겠다. 사람들이 여기가 이렇게 상처가 네, 많이 나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수영장이나 워터파크 정말 안전수칙 꼭 지켜야 하거든요. 네. 가장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가장 크게 보면 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이 미끄러지지 않게끔 아, 네, 맞아요. 뛰지 말아야 된다.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대부분 수영장 실내 같은 경우 우리가 뛰다가 뒤로 넘어져서 머리 콩 하는 경우 굉장히 위험하죠.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뭐 아쿠아 신발 따로 네네.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절대 뛰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워터파크에서 놀이기구 좀 타다 보니까 사실은 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꼭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약간 그 자기가 일정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선택해서 타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 심장마비 이런 부분도 오는 그럼요, 경우가 그럼요. 있고 네네. 타박상이 또 오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일정 정도는 자기가 감수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선별해서 타는 게 어차피 우리가 즐기려고 간 건데 괜히 이제 모험심만 커가지고 나중에 또 불상사가 생기면 맞아요.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이 즐기는 방향으로 좀 자기가 선별해서 놀이기구를 타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전수칙상에서. 네, 네. 그리고 안전수칙 자체 어려운 거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요. 굉장히 다 네. 쉬운 거, 뛰지 마라, 뭐 맞아요. 하지 마라 이런 거 진짜 어려운 거 없는데 꼭 남자들이 약간 좀 뭐 없는 자존심으로 막 뛰지 말라고 뛰고 뭐 몇 명 이상 타지 말라고 그러면 꼭 몇 명 이상 타잖아요. 그렇죠. 손 잡고 있으라고 하면 손 놓고. 들어가지 마라 꼭 들어가게 되고. 네. 그런 거 좀 왜 안 그러죠? 했으면 남자분들? 남자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노천탕이나 가지. 노천탕도 네. 조심해야죠. 네. 그 왜 이렇게 배수구 이런데 굉장히 사실 위험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아,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맞아, 맞아. 그쪽으로 그렇죠. 많이 네. 가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들은 풀장 이런 데서는 수영모를 꼭 써야 되는 게 머리카락 때문에 문제 맞아요. 생길 때 있는데 아, 안 지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야 문제 그 수상구조 하시는 분들이 다 일일이 이야기해 네. 줬잖아요. 바로 이렇게 뭐
경고를 하지만 그런 것도 꼭 지켜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해봤고요. 자, 수상구조사나 아니면 비슷한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아무래도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어떤 그런 사회적 시선이 많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어 보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이제 여성분들이 어떤 그쪽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멋있죠. 몸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어머, 세상에. 잘못된 인식으로. 어쩐지 네. 그분들이 그렇게 항상 긴 래시가들을. 네. 그런 좀 긍정적인 평가가 네네. 많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제 믿음직한 이런 네네네. 이미지도 있을 거고요. 해외 경우 수상구조사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나요? 일단 수상구조사 관련해서 이 명칭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사용을 하고 네네.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뭐 그 관련해서 임금이라든지 고용 형태들은 또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보게 되면 제가 한 가지 보면 198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이 SOS 해상구조대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를 한 게 있었어요. 네. 그때 보고 이게 안전요원 되겠다라고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또 그게 또 여성분들도 많이 참가를 하셨고 그래서 그게 나왔던 이제 하세로프라고 하는 이제 그 파마했던 이 주인공이 이제 어찌 보면 거의 주도했던 이런 드라마인데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뉴포트 비치시에 있는 이 정규직 수상 안전 요원이 14명이 있대요. 근데 7명 이상이 약 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억 8천만 원 정도의 이런 급여를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조사가 있고요. 그런 대신에 반면에 여름 성수기 때, 즉 이 계절적 그 실업이라든지 이런 계절적 그렇죠.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로 이제 요원이 돼서 정규직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16달러에서 22달러 시간당 이렇게 좀 저급의 이제 네네. 금액을 받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 해외 같은 경우는 안전 예방 네. 굉장히 철저하게 잘 지켜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빅데이터 키워드를 통해서 수상구조사 어떤 직업인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수상구조사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직업평가를 통해 직업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상 부분 볼게요. 수상구조사 초기 수입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초기 수입 아까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에 따라 약간 뭐 차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150만 원 전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이제 상중하 평가 시간입니다. 수상구조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비슷한 직업을 통해서 좀 네. 유추를 해볼 텐데요. 자, 앞으로 수상구조사는 이럴 것이다 예측해서 평가 내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상구조사 직업의 고용 안정성, 상중하 중에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일단 수상구조사라는 이 특정 이 직업에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데요. 이 직업 자체가 지금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리고 채 1년이 되지도 않았던 이러한 직업이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부터는 이제 법적으로 뭐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가산점 제도가 들어감으로써 좀 더 많이 채용이 확대는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채택이 되면 실제로 뭐 선박이라든지 뭐 크루즈라든지 이런 안전에 필요한 부분에 의무 채용이 또 가능하게끔 네. 돼야 되는 부분까지 확대가 돼야 된다는 가정하에 이런 수상구조사의 직업 안정성은 그나마 좀 좋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이 수영 강사라든지 민간단체 이런 안전요원으로 또 많이 활동을 하시고 네. 실제로 고용 형태가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좀 긍정적인 측면 또 도전적인 측면을 강조를 해서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는 개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중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업의 고용 안정성 중으로 평가하셨고요. 직업 전문성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그 안에서 가져가야 될 어떤 직업적인 전문성과 책임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실전적인 경력들이 좀 많이 요하는 좀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상 구조사 중에서도 단계별로 진행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여성 부분들이 어느 부분까지 진입을 할 수 있느냐가 이게 관건이긴 한데 그런 면에서 좀 앞으로의 이제 발전 가능성을 좀 보다 높이는 방면과 그다음에 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단계별로 나눠서 여성분들의 진입도를 좀 높여주는 방면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업 전문성을 중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직업 전문성 중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직업의 고용평등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수상구조사 같은 경우, 그다음에 수상안전요원 요 관련해서는 절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죠.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앞서 우리 장 기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비율이 이제 약 한 10%, 12%대로 이제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의 그 수요는 또 증가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제 고용평등성, 즉 체력적인 한계, 그 다음에 진입장벽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종합평가를 한번 하게 되면 고용평등성 측면에서는 제가 하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평등 하로 평가하셨고요. 근무 여건은 어떤가요? 예, 근무 여건 사실은 이제 수송구조사들이 근무하는 근무 환경 자체가 열악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장시간 햇볕에 노출돼 있어서 육체적인 어떤 노동의 강도라든가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피부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평가했을 때 조금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하루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여건은 하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오늘 중하 정도의 점수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아직은 좀 우리에게 낯선 직업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게 나온 것 같고요. 고용 안정성과 고용 평등이 조금 더 해소가 된다면 이런 부분은 또 충분히 다 해결이 될 만한 부분이겠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상구조사 어떤 여성들에게 추천하는지 핵심 키워드 2개씩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 교수님부터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직업 경력들이 있는 분들이 좀 경력을 연결하는 차원에서 좀 하시면 훨씬 더 좀 효율적이기도 하고 도전에 있어서 성공률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아까 우리 고용 안정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그 보수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환경도 좀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안전에 대해서 어떤 생명을 살린다라는 어떤 봉사 정신이나 소명감이 없으면 사실 이걸 지속적으로 가져가기가 쉽지만은 않은 직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저는 봉사 정신이 좀 베이스로 가지고 네. 계신 분들이 도전을 하시면 훨씬 더 성취감이나 만족도가 좀 높아지리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력 연결과 네. 봉사정신 두 가지 키워드 적어주셨고요. 조 박사님요? 예, 저는 두 가지 키워드를 잡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물이고요. 두 번째가 수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물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뭐 이런 트라우마 이런 것 자체가 일단 없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안전에 이제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언제든 물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과 좀 친하신 분에게 좀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바로 수영입니다. 일단은 수상이기 때문에 이 수영 기법이나 수영을 이제 예전부터 해오지 않았던 분이라면 실제로 지금 당장 수영을 배워가지고 수상구조사에 도전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영 강사라든지 수영을 좀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라면 이 수상구조사에 관련해서 한번 용기 내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장 기자님은 어떤 키워드 적으셨나요? 예, 저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체력, 두 번째로는 판단력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체력은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되는 가정 속에서도 체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업무를 지속하는 그런 업무 지속성에 있어서도 체력이 굉장히 많이 네. 요구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자신 있는 분들, 그런 여성분들이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 판단력은 뭐 사실 사고라는 게 뭐 매일 나거나 그러진 않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네. 사고가 났을 때 좀 판단력이 좋게 잘 어떤 사고 네. 수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성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어서 저는 체력과 판단력 적어봤습니다. 네, 체력과 판단력 두 가지 키워드 선정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상구조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종합평가 시간입니다. 5점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하시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오 교수님은 몇 점으로 평가하셨나요? 네. 저는 3점으로 좀 평가를 했습니다. 수상안전구조사에서 등급별로 해서 업무의 영역들이 일정 정도 범위가 정해진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여성들이 진입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한데 아직은 그런 체계가 아직 마련되어 있는 구조가 지금 아직은 아니고 첫 시행 단계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시스템이 좀 마련해지면 그때쯤에 이제 도전을 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장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력적인 부분을 많이 요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사실 그 부분에 고도의 훈련이 된 사람들도 사건이 터지면 그것을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들게 막아내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성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력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는 분명히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력을 연결하는 차원에서의 수성안전구조사를 도전하는 것은 저는 적극 추천드리지만 기존에 처음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나 수영에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보통 바닷가에서 보는 그냥 서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수상안전요원을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낮은 수준의 수상안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3점을 드렸고요. 앞으로 2점이 채워져서 더욱 많은 분들을 수상안전구조사로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5점 만점에 3점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네, 조 박사님은요? 예, 일단 안전을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예방을 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먹고 사는 거에 뭐 급급하다지만 실제로 사회적인 규범이라든지 이런 정의, 이런 안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생활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또 문화생활이 많아지게 됨으로써 뭐 물놀이도 많이 가게 되고 이런 시설들이 있지만 이런 시설들을 항상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곧 여름인데 우리 여름 때 워터파크나 바닷가, 계곡 항상 이분들이 옆에 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직업인데요. 이 직업의 가장 큰 좀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계절적 실업과 잠재적 실업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속 가능해야 되지만 이게 계절적으로 일어나더라도 지속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말 그대로 우리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이제 공급은 계속 많아지는데 수요가 어쨌든 계절적과 잠재적에 의해서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수상구조사 같은 경우 이번에 1회가 진행됐고 이제 9월에 2회가 진행이 될 건데 남녀 구분 없이 거의 동일하게 이게 똑같은 체력적인 조건 하에서 이제 시험이 실시가 된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안전을 위해서는 남녀가 왜 구분이 필요할까? 당연히 필요 없죠. 그렇죠. 왜냐면 같은 조건에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남녀 차별화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 왜 여자는 못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고요. 경력 단절을 하다 보면 출산, 육아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지나고 또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체력을 끌어올린다라는 거는 또 쉽지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전요원 정도 수준과 이 수상구조사 같은 경우는 국가공인이라고 하지만 그 이상의 정신력과 체력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의 이는 공무원, 가산점 채용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미래는 밝아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기준으로 해서 종합평가를 내리면 저는 3점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점 만점에 3점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장 기자님은요? 예, 저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이 제일 좀 부담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했다가 포기했거든요. 경력단절 여성들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유사 직종에 근무했던 분들이라면 도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아닌 분들이라면 그 벽을 넘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근무 환경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앞으로 분명히 좋아지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측면이 많아서 어떤 그런 여성분들이 도전해서 누릴 때 어떤 여러 가지 고충이나 어려움들이 있겠다는 뭐 예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평가를 해보면 저는 3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점 만점에 3점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오늘은 세 분 다 3점으로 평가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분야는 도전 분야의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지금 첫 국가 자격증이 이제 처음 네.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반이 좀 많이 잡혀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본다면 충분히 네.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여자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충분히 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또 관련 경력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수상구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직업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